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 사람의 비웃음이 그 자리에 멎었어요. 저는 현관 문턱에 그대로 서서 거실 안을 천천히 바라봤지요. 식탁 주변에 아들 태수, 며느리 윤희, 그리고 사돈 박선영이 모여 앉아 있더군요. 탁자 위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 볼펜 한 자루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제 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지요. 복도 끝 형광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더군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가 턱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한 거예요. 미리 정리라니.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와 맴돌았어요.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지요. 나무결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미리 정리? 입술이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니. 태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돈 박선영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사돈 어른,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대출 때문에 좀 급했대요. 제가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도와드린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씹어보듯 천천히 되뇌었지요. 도와드린 거? 제 시선이 박선영의 얼굴에서 윤희에게로 그리고 다시 태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내 집 명의를 슬쩍 바꿔놓고 그걸 도와줬다고? 박선영의 입술이 말라붙듯 굳어졌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고 손끝으로 탁자 모서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머님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만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나가주시면 좋겠다고요. 제 집에서요. 저는 한참 동안 윤희를 바라봤지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채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짜고 한 짓이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지요. 종이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으로 소유자 김태수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더군요. 좋다. 저는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너희 제삿날이다. 태수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 뭔 소리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뒤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게요?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 깨끗이 관리해라.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지요. 차갑고 단단한 쇠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 테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 불빛이 눈부셨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지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지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이 계속 떨렸지요. 1층을 향해 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식탁 위 서류가 눈앞을 스쳤어요. 곧 다시 돌아올 테니. 제가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섰지요. 아파트 현관을 지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 초 아직 봄이라고 하기엔 쌀쌀한 날씨였어요. 저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을 살던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지요. 발걸음이 저절로 버스 정류장을 향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철제 의자가 엉덩이를 파고들었지요. 주변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끝에 붉은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서류를 만질 때 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히 손가락을 문질렀어요. 하지만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지요. 다시 가져올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손으로.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손끝에 번진 붉은 잉크 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었지요. 무심히 손가락을 문질렀지만 자국은 더 번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날 오후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날이었지요. 점심 후에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어른 계세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갔어요. 아이고, 사돈이 웬일이래요. 전화 한 통도 없이. 박선영은 귤 봉지와 약 봉투를 내밀었지요. 그냥요, 근처 병원 갔다가 들렀어요. 귤 좀 가져왔어요. 뒤이어 윤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짜 날씨 좋아요. 김치찌개 냄새가 나네요. 웃으며 손짓을 했어요. 앉아. 밥도 아직 남았는데 같이 먹자.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요. 그 분위기는 늘 그랬습니다. 박선영은 며느리보다 더 자주 드나들었고 그런 걸 부담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박선영의 집이 어려웠을 때 몰래 봉투를 건넨 적도 있었지요. 윤희의 결혼 초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동안 월세도 대신 내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족처럼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믿게 됐어요. 그날도 박선영은 웃으며 말했지요. 사돈어른 덕분에 살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게 뭐 대수요. 그때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런데요, 혹시 인감도장 있으세요? 젓가락이 멎었지요. 응? 그게 왜? 윤희가 슬쩍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간다던데요. 구청에서 주민동의서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대요. 박선영이 거들었어요. 사돈어른, 요즘은 다 미리 준비하신다네요.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 가면 금방 떼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이요? 윤희가 재빨리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신청해야 보상금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면 편하실 거예요. 박선영이 덧붙였어요. 사돈어른 손목도 요즘 안 좋으시잖아요. 인감증명서 한 장이면 되는데 같이 가요. 금방이에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동사무소로 향했지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동사무소 안은 한산했지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좀 주시겠어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건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네. 직원이 서류를 넘겨주며 인감증명서를 내밀었지요. 그 한 장의 종이,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손이 서류 위로 움직였어요.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지요. 꾹 눌러 찍었어요. 네,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과 윤희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이 있었지만 그땐 알아채지 못했지요. 여기요, 인감증명서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어요. 제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서며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재개발 동의하러 갈게요. 박선영이 덧붙였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집도 새로 짓고 하면 뭔가 새로우니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되면 좋지.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던 건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다가 문득 인감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재개발 동의서라고 했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알아서 해준다는데 뭘 걱정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태수도 윤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라도 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지요. 그러다 오늘 낯선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에 명찰이 달려 있었고 손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더군요. 그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물었어요. 혹시 주인분 계시냐고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물었어요. 중개인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김태수 씨 댁이 맞냐고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개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하더니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저희 사무소에 매물로 등록돼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미리 집 상태를 좀 보러 왔다고 했어요. 매물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매물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태수 씨가 내놓으셨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등기상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라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중개인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창백해졌나 싶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3월 초 아직 쌀쌀한 바람이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향해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은 걷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주부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동사무소가 보였어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한산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창구 앞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구로 향했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8번이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구로 향했어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요 라고 덧붙였어요. 직원이 주소와 주민번호를 물었습니다. 천천히 불러줬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잠시만요 라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한 장 나왔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집어들더니 잠깐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건넸습니다.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종이가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유자란에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정옥이라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게 언제 바뀐 거냐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월 7일이라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였나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사돈과 며느리가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던 날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날 속인 거였습니다. 종이를 접어 손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창구를 떠났어요. 동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익숙한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손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종이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도 내용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알려줄 필요 없다고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니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니? 갑자기 이렇게 사기칠 만큼 너희한테 잘못한 게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나가라는 신호만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른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등기부등본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서 있어 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모텔방 침대 모서리 하루를 울고 불고 하다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점 슬픔보단 분노가 쌓이더군요. 중요한 서류들 꺼내 침대 위에 펼쳤어요. 형광등 불빛이 종이를 하얗게 비쳤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획의 굵기도 다르고 글자 간격도 넓었어요. 손에 쥔 도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봤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쓰는 도장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방을 더 뒤졌어요. 안쪽 주머니에 작은 나무함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옛날 인감 도장이 나왔어요. 10년도 전에 쓰던 도장인데 작년에 새로 바꾼 것을 까먹고 그날 동사무소에 갈 때 제가 잘못 가져간 거였어요. 두 개의 도장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그걸 그대로 썼어요. 현재 쓰는 도장이 아닌 걸 모르고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못된 도장으로 한 명의 이전이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 자체가 문제였어요. 두 개의 도장을 침대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새 도장과 옛날 도장.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확연히 달랐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접수일자를 확인했어요. 3월 7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모텔 간판에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침대에 다시 앉았어요.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모텔을 나섰어요.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무너진 채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2층에 법률사무소가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두 개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어요. 제 집이 아들 명의로 바뀌었다고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면서 잘못된 도장을 가져갔다고요.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명예 이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돋보기 너머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두 개의 도장도 확인했어요. 한참을 비교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위조는 아니지만 잘못된 도장이라고요. 등기 절차상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되돌려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명예 이전 자체가 무효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라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사기죄도 병행 가능하다고요. 사기죄라는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금전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한 거라면 명백한 사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돈의 억지 웃음도 생각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그 셋을 전부 고소하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셋이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이 한 통속이라고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을 고소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그러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라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혹시 증거를 갖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 며느리와 사돈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남아있던 거예요.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엔 재개발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집 명의를 빨리 처리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고소장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준비해서 연락하겠다고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면 고소장이 접수될 거라고 생각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님 인감증명서 떼는 거 성공했어요. 이제 명예 이전만 하면 돼요. 그 문자를 받은 게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냥 재개발 동의서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돌아갈 거라고요. 제 집으로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집을 향했어요. 아니, 예전에 제 집이었던 곳으로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평생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났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엔 핏기가 없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내쉬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손에 든 봉투가 눅눅했습니다. 손에 땀이 난 거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여전히 조용했어요. 세 번째 눌렀습니다. 길게 눌렀어요. 띵동, 띵동, 띵동.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멈췄어요. 누군가 문구멍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왜? 문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여긴 내 집이에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내 집이라니. 그건 잘못된 서류야.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다. 어제 고소장 넣었어. 너희 셋 다. 문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고소했다고 라고 대답했어요.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이랑 사기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그 도장 잘못된 거야. 법적으로 효력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동사무소에서 쓴 도장, 그거 옛날 도장이었어. 지금 쓰는 도장이 아니야. 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야. 변호사가 확인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이 도장 찍으신 건 맞잖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상관 있지. 잘못된 도장으로 한 계약은 무효야. 그게 법이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여기다 있어. 변호사 소견서, 등기부등본, 인감 비교 자료. 법원에 제출했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너희가 애초에 날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잖아. 그게 사기죄야.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증거 다 있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다 저장했어. 문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 사기죄는 중범죄라고. 가족 간 재산 사기는 형량이 더 세대. 최소 5년, 악질이면 10년도 나온다고 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라고 되물었어요. 너무한 건 너희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 걸리는 순간 이 집에 가압류 들어간다고 했어.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아. 너희가 받은 대출 있으면 은행에서 다 조사 들어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렇게까지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가 먼저 날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했잖아. 그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자들 얘기를 꺼냈어요. 민준이, 서연이. 학교에서 다 알게 될 거야. 부모가 할머니 재산 빼앗아서 재판 받는다고.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 나온대. 형사재판에서 징역 살고 나와서 빚 갚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키운 놈이 너였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재판정에서 보자. 판사 앞에서 내가 뭐라고 변명하나 보자.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섰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모텔에 가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낮은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엔 눈물과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새 식구가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앱 목록을 내렸어요. 홈캠 앱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설치해뒀던 거였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외출했다가 돌아오기 전에 집안을 확인하려고 달아뒀던 카메라였습니다. 거실 TV 위쪽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아이콘을 눌렀어요. 화면이 로딩되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 속에 거실이 나타났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문을 잠갔지만 내일은 내가 문을 열 거다. 모텔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자동차 불빛이 스쳤다 사라졌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 홈캠 앱 아이콘이 보였어요. 손끝으로 천천히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었어요. 낮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 화면이 떴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서 아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화면 아래쪽에 녹화 목록 버튼이 보였습니다. 눌렀어요. 날짜별로 영상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확인하기로 했어요. 지금 영상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경찰 가면 우리 끝난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끝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지. 정리라는 말에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약 구했어. 수면제보다 센 거야. 물에 타면 몰라.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약 구했어. 수면제보다 센 거야. 물에 타면 몰라.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나아. 그래야 우리도 편해지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라고 말했어요.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날 없애겠다는 거구나.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가족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신가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안전해요. 모텔에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홈캠 영상이요. 집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 녹화된 영상에 며느리가 약을 구했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물에 타서 저한테 먹이려고요. 상담원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신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텔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사 김동현입니다. 상황을 들었는데요. 지금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네, 홈캠 영상이요.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 지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메일이나 메시지로요. 잠깐만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형사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이 지났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출동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계신 모텔에서 안전하게 계세요. 절대 혼자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천천히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형사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홈캠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연락드리겠다고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썼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물에 타면 몰라.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나아.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라고 속으로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이 악몽이 끝나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억지로라도 잠을 청했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15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손이 멈칫했어요. 형사가 말했었죠. 가족들이 연락하면 받지 말라고요. 하지만 받지 않으면 의심할 겁니다. 전화를 받기로 했어요. 화면을 밀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좀 오시겠어요? 저희가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침도 준비할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흔들리지 않게요. 그래. 갈게.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10시쯤 오세요. 알았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8시 53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었어요. 중년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형사 김동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두 형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김동현 형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기계들을 꺼냈어요. 할머니라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단추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걸 옷 안쪽에 착용하시면 됩니다.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녹음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건 라고 형사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여기 앱이 켜져 있어요. 이걸 가방에 넣고 가세요.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하고 상황 모니터링합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집에 가시면 며느리가 뭔가 드실 걸 권할 겁니다. 물이든 차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시는 척은 하셔야 해요. 그래야 저쪽에서 강요하기 시작할 겁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 저희가 들어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문 열고 10초면 들어갑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신호만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실 수 없어라고 크게 말씀하시면 그게 신호예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음기를 옷 안쪽에 붙였어요. 형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42분이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형사들과 함께 모텔을 나섰습니다. 밖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형사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이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할머니 혼자 올라가세요. 기억하세요. 신호는 이건 마실 수 없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라고 말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엄마, 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제발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침 준비했어요. 같이 드세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국밥,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그릇을 제 앞에 놓았어요. 국그릇도 놓았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라고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며느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잔을 들고 나왔어요. 식탁 위에 물잔을 놓았습니다. 제 앞에요. 어머님, 목마르시죠? 물 드세요. 물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맑은 물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물결 위로 미세한 가루가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요? 목 안 마르세요? 아니, 밥 다 먹고 마실게 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냥 지금 드세요. 물 먼저 드시고 식사하는 게 좋아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윤희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물 한 잔 정도는 마셔주세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에 대려고 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냥 목이 안 마르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우리 의심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잔을 들어 자기 입에 댔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봐요, 어머님. 그냥 물이에요. 이상한 거 없어요. 물잔을 다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물 한 잔도 안 마셔주시면 어떡해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도 일어났어요.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우리 진심이에요. 두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입 쪽으로 가져왔어요. 드세요, 어머님.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턱을 잡았어요. 고개를 고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제발이요. 며느리가 물잔을 제 입술에 댔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더 세게 밀었습니다. 물이 입술을 적셨어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냥 드시라고요.
한 손으로 제 턱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물잔을 기울였어요. 아들이 제 머리를 뒤에서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 제발. 그냥 드세요. 물이 입술 사이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코를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입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을 노려 며느리가 물을 부었어요. 이건 마실 수 없어. 크게 소리쳤습니다. 물을 뱉어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쿵.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모두 그대로 있어. 김동현 형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물잔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물잔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들이 손을 놨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윤희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 채웠어요. 아들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젊은 형사가 깨진 물잔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바닥에 흘러내린 물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김동현 형사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물에 수면진정제 과다 복용량이 들어있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지금 강제로 먹이려던 거 전부 녹음됐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사가 아들을 봤어요. 김태수 씨, 당신도 공범이야. 어머니 팔 잡고 머리 잡았잖아. 다 녹음됐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형사들이 2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물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옷에 묻은 물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진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교도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문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김동현 형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었어요. 아들은 징역 8년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주도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징역 10년입니다. 사돈 박선영 씨는 사기죄 공범으로 징역 5년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 아들이 8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집 명의 이전은 무효 판결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돌아갔어요. 손해배상도 인정됐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그동안 집 못 쓰신 거에 대한 배상금 1천만 원, 총 4천만 원입니다. 집이 돌아왔다는 말에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집은 제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김동현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안 가셔도 됩니다. 의무 아니에요. 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었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교도소 앞이었어요. 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어요. 우산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교도소 정문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벼락, 철조망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면회실로 가라고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면회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가운데 유리벽이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유리벽 앞에요.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졌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헬쑥했어요.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리벽 앞 의자에 앉았어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땐 정말 몰랐어. 다 사돈이 부추겨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 문제만 정리하려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정말이야. 사돈이 계속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약 구한 건 그것도 사돈이 시켜서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 물었어요. 나한테 강제로 물 먹이려던 것도 턱 잡고 코 막고 그것도 사돈이 시켜서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그때는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 엄마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겁이 났던 거야. 겁이 나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10년이에요, 어머님. 제가 10년을 여기서 살아야 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소지만 안 했어도 우린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결국 어머님이 다 망쳐놨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렸다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래, 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그 말이 나오네. 두 사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넌 내 아들이지만 한 번도 사람 구실 못했어.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넌 며느리랍시고 들어와서 내 손을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우리 이렇게 만들고 그게 엄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궁금하니?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넌 아직도 모르겠구나. 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의미 같은 건 없어. 그냥 죗값을 받아들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유리벽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먼 산 위로 해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들린 우산을 접었어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정문을 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봤어요. 표정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된 체념 같은 평온만이 남아 있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일어나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교도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높은 담벼락, 철조망이 작아졌어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도시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3개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10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서연이가 나왔어요. 8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씻고 와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3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김을 밥 위에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계란 노른자를 터뜨렸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이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6개월 전 재판이 끝난 직후가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수감되자 손자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아동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이들을 맡아주실 수 있냐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방문했을 때 민준이와 서연이를 봤어요. 두 아이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달래며 함께 울었던 밤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었던 날이 기억났어요. 제가 감자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주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같이 전을 부쳤어요. 민준이가 감자를 뒤집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완성된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민준이가 하나를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걸어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약국에서 밴드를 사서 붙여줬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나아.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손 잡으면 안 아파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웃었어요.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떠들었습니다. 저녁엔 숙제를 같이 했어요. 민준이는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림을 그렸어요. 가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언제 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 후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할머니. 밥을 다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서연이도 따라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민준이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연이는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에서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어요. 네. 하고 대답하며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했어요. 민준이의 교과서가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두 아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간식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하고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를 썰고 배를 잘랐습니다.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어요. 아이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숙제 잘했다고요. 그래, 잘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데?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오빠, 이게 나, 이게 할머니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했어요. 예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서연이는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준이가 도와줬습니다. 그릇을 닦아 건조대에 올렸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만화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어요.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어요. 민준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잘 자요라고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방에도 갔어요. 서연이는 인형을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할머니라고 서연이가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밤마다 울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라고 속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시작될 겁니다. 아침 준비, 아이들 깨우기, 학교 보내기. 평범한 하루가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요. 피로 맺어진 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지켜주는 게 가족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 이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삶은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제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또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요.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